김호준입니다. 이재용 2심,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삼성에는 승계 작업이란 현안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죠. 현안이 없으니 청탁할 일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묵시적 청탁의 가능성마저 없애느라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삼성의 현안이 있는지 그 자체를 몰랐다고 재판부는 판단합니다. 그래요? 작년 박근혜 정부의 민정이 작성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문구들이 등장합니다. 삼성의 당면 과제는 이재용 체제의 안착, 경영권 승계는 최대 주주지위를 지키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이재용이 이건희와 같이 최고 경영자로 안착할 수 있느냐의 문제,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할지 파악, 승계 문제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발휘 가능. 이걸 보고도 어떻게 승계 문제가 삼성 현안인 것을 몰랐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제도 신동빈, 이재용 두 사람 판결이 엇갈린 이유를 해설하는 기사들이 떴습니다. 어떤 기사는 신 회장이 전략을 잘못 세워서 구속됐다고 해설을 합니다. 정말 그게 전부인가요? 기자님들도 박근혜 민정의 문건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그걸 보고도 삼성 현안이 승계 작업이라는 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가나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님들도 다 알잖아요. 삼성이니까 석방된 거라는 걸.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합시다. 적당히. 삼성이 님들의 아빠 아니지 않습니까? 김호준의 친자 확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오늘이 설인가요? 내일이 설인가요? 예, 내일입니다. 오늘부터 가지고. 예, 네. 그렇죠. 빨간 날 시작인데요. 아, 역시 그럼 방송 많이 안 듣는 날이네요. 팟캐스트로도 굉장히 많이 듣는다고 들었는데요. 네, 나중에 듣는 날이네요. 예. 네. 자, 여러분 아침은 좀 널널하게. 저희가 5분 일찍 시작했거든요. 예. 설, 명절. 이게 뭐죠? 설 교통특집 방송? 예. 예, 오늘 명절 특근으로 진행된다고요. 제작진이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이라서 더 듣는다고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니에요. 느낌표가 3개나 들어간. 새벽에 오는데. 네. 예, 차가 없었어요. 자, 아니죠.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들 계실려나? 예. 자, 그러면 협찬 프로그램 멘트 있잖아요. 그거 해주세요. 예. 네,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저한테 안 시키거든요. 발음 틀린다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요.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예. 설날 교통 특집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요.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디젤차엔 역시 요소수는 역시 정품 뉴록스, 새해에도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덕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운전 좀 할 줄 알면 누구나 스마트폰 내비 올뉴 매피, 내가 참여하는 개헌 국민헌법을 검색하세요.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발음이 좋았어요. 네, 긴장했습니다. 자, 삼성 얘기, 아니, 포탈에 뜨는 뉴스들은, 기사들은 대부분, 이제 그 재판을 문제가 없는 재판이라고 상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설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뭐, 소송 전략을 잘못 세워서, 롯데 신동빈 회장이 구속됐고, 이재용 부회장은, 풀려났다. 뭐 이런 식의 해설도 있는데, 뭐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죠. 없잖아. 조금. 예. 하지만 본질은 삼성이니까 풀려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재판부 판결 중에 여러 가지가 이상하고 계속해서 이정열 부장판사하고 짚어가고 있지만 묵시적 청탁. 그러니까 꼭 찍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 뭐 승계 혹은 뭐 롯데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꼭 찍어서 청탁하지 않았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청탁하지 않았는데 묵시적으로도 청탁이 가능하려면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 경우에 롯데는 이제 면세점이 현안이란 말이죠. 면세점이 현안인데 대통령한테 면세점 해주세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뭐 어려움을 얘기하면 그것이 면세점을 그렇죠. 의미하는 거라고
상대방도 알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당시의 현안이었습니다. 예. 기업들마다 현안이 있으니까 알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도 롯데 현안이 면사점이라는 걸 알아야 명시적 청탁이 먹히잖아요. 근데 심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청탁이 통하려면. 근데 삼성은 몰랐다고 다 털어줘야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혹은 뭐 청와대 쪽에서 몰랐다 이거거든요. 몰랐다. 근데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민정에서 작성한 문건이 있어요. 그렇죠. 하필이면 또 민정이었습니다. 예, 민정에서 작성한 문건에 보면은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던 내용들 다 경영권 승계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뭐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할지를 파악해라. 그렇죠.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인데요.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도와줄 걸 도와주면서 삼성이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 그러니까 삼성이 뭘 필요하는지 알아서 삼성이 필요한 걸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뭘 받을까? 그러면서 지금이 삼성의 골든타임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골든타임. 네. 왕이 살아있는 동안 세자 자리를 잡아줘야 돼. 왕은 이건희 회장이죠. 그렇죠. 예. 그때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2달 됐을 때 나온 문건이었는데요. 정말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왕과 왕세자라는 이야기니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세자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건희 회장, 왕이 아직도 법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세자의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는 표현이 듭니다. 잡아줘야. 그게 승계 문제를 뜻하는 거죠. 이 표현 정말 적나라한 거예요. 잡아준다. 자리를 잡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주어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 문서를 작성한 쪽이죠. 네, 청와대 문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혹은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세자 자리를 잡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서를 읽고 나서 어떻게 승계 문제를 몰랐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국어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진짜. 그 문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청와대에서 관련된 논의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얘기도 나와요. 여기 보면. 국민연금. 그러니까 박근혜 청와대는 삼성 승계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고,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거. 그리고 그로부터 무엇을 얻어낼지 청와대 차원에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그래서 실제 민정문건에 보면 또 국민연금 지분에 관한 언급도 나오고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한 조사도 합니다. 다 알아봤어요. 미리미리. 그러니까 이재용의 삼성은 삼성 나름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접근한 루트를 최순실로 잡아서 계획을 세우고 승마협회부터 접수해 나가는 것이고 박근혜 청와대는 또 청와대 나름대로 이재용의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을 해서 거꾸로 뭘 주고 뭘 얻을지 연구를 해가지고 둘이 짝짝꿍이 딱딱 된 거예요. 예, 뇌물이라는 게 주고받는 거거든요. 서로 돈을 주고 어떤 대가를 주는 거기 때문에요. 딱 주고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인데. 이거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쪽에 저쪽 문건 나오고 이쪽에 저런 쟤 했는데 둘이 딱딱 아구가 맞는데 귀가 맞는데 이거 정말 이걸 눈 딱 감고 몰랐다고 막 이런 문건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어요. 너무 적나라한 문건들이 나왔잖아요. 재판부도 다 봤거든요. 네, 항소심 중에 나온 겁니다. 제출된 증거인데요.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은 거죠. 이 삼성 관련은 이제 하도 오랜 시간 걸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걸쳐서 진척이 된 거라 그리고 그 중간중간 문건들이 나오고 중간중간 보도가 되어서 다 잊어버렸는지 어떻게 다 기자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 이걸 보고도 어떻게 서로 몰랐다고 해줍니까?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삼성은? 예, 그게 딱 삼성 쪽 변호인 논리였습니다. 몰랐고 피해자다. 기자들은 다 알면서도 적당히 좀 하자고요, 적당히. 석방이 된 이유가 전략을 잘못 세워서, 아빠 아니잖아요. 친자 모두를 다 확인해야 될까봐. 아빠 아니잖아요, 아빠. 아빠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줘요. 집에 가가지고, 명절날 부모님하고 이렇게까지 사이 좋아요? 그렇게 자식이 많다는 것도 충격적인 사실일 것 같은데요. 정말. 저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다들
비슷한 얘기 하고 있으면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안 나오냔 말이죠. 이런 얘기들이. 뻔한 얘기들인데. 자, 그렇게 듣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예, 팟캐스트로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팟캐스트로요? 아, 삼성은 생각할수록, 예. 말이 안 되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뉴스공장에서 하겠습니다. 예, 제작진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더 듣는다고요. 그러니까요. 그 제작진 생각이에요. 자기들이 이제 어디 못 가니까 많이 듣는다고 이제 위로라도 해야죠. 수치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긴급 체포된 바 있는데요. 이후에 검찰 조사에서 다수 최대 주주의 실제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국장은 또 김대정 씨 일가의 다스 지분 등 재산 상당 부분이 차명 관리됐다라면서요. 실제로는 제3자의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에 대해서 제3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올림픽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제 흐름이 끊어져서 기억들이 잘 안 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름이 또 하도 많이 등장하니까, 원래 큰 사건은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병모 씨, 이영배 씨. 네, 비슷한 이름입니다. 이 비슷한 이름이 번갈아서 같이 등장해요. 헷갈리거든요. 구글을 해드릴게요, 오늘. 예, 시간이 많으니까. 이병모 씨는 청계재단. 예.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환원했다고 하는 그 청계재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무국장을 한 분이고, 이영배 씨는 금강이라고 우리가 위장 계열사 의혹이 있다. 사금고라고 지목되고 있죠. 예, 이 위장 계열사를 운영한 주체예요. 두 사람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 데려다 놓은 사람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람인데 두 사람이 각각 어떤 일을 했느냐 크게 나누자면 이병모 씨는 이 청계재단을 통해 가지고 뭐 재산을 은닉한다든가 또는 차명 재산을 관리한다든가 또는 뭐 부동산 차명 부동산을 관리한다든가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혹은 뭐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거기 필요했던 이번에 그렇게 해서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영배 씨는 위장 계열 회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예. 운영하면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금을 횡령하잖아요. 네. 예. 횡령한다든가 또는 뭐 비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재산이 만들어졌잖아요. 비자금이. 그러면 이것은 또 이병모 씨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네,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하는 거죠. 네, 이쪽은 회사를 운영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내고 이쪽은 만들어진 재산이나 이미 숨겨져 있던 재산을 관리하고 예. 크게 나누면 그렇게 뭐 곧 잊어버리시겠지만 그렇다고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게 의심이 되는 정황들이 마구 나오고 있고 예. 그렇게 크게 분리를 하고 이제 뉴스를 보자면 청계재단은 범죄 소굴이에요. 실제로 보면 여기서 다 했어요. 그 건물이 있는 곳에서. 네, 영포 빌딩이라고요. 모든 걸 다 네. 했어요. 거기서도 다 뭐 대통령 기록물도 나오고. 굉장히 핵심이 되는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에서요. 거기서 이제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도 비밀 회의도 하고 거기 창고에다가 뭐 집어넣어 놓고 재산 관리도 하고 범죄 소굴입니다 여기가. 네, 거기에 다스 서울 사무실도 있고요. 영포 빌딩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본부예요 본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회 환원해가지고 재단 일을 한 게 아니라 차명재산을 다 관리하고 범죄 소굴입니다. 예. 거기 범죄 소굴에서 마구 여기저기 이것저것 나오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범죄 소굴에서 청계 소굴이라고 하죠. 이제 저희는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청계 소굴에서 관리하던 재산 관리하던 분이 이제 긴급 체포. 네.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잡히고 났더니,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이상은 씨 재산이라고, 지목됐던 부분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 그 다음에 그보다 좀 더 파악이 어려운 김대정 씨 거. 김대정 씨는 사망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미. 그거는 누구 거란 말하지 않고 제3자 거다. 네. 두 개 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스스로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2008년 특검이 있을 때요. 당시에 기자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 안 인정한 시켰는데 거죠.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없다고. 근데 지금 밝혀지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들 관리하거나 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뭐 이런 거 다 이쪽에서 다 했다. 청계 서울에서. 그런 뉴스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뿐만 아니라 김재정 씨의 부인도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병모 씨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개해줬고 상속이나 재산 관리를 이병모 씨가 도와줄 거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재정 씨 이제 최대 주주였죠? 사망하기 전까지. 네, 다스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최대 주주의 상속인인 부인은 김재정 씨 앞으로 되어 있고 본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내역을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전혀 모르고 그 부동산들에서 나온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너무 산발적으로 나와서 한 번에 정리해서 몰아서 알려드리는데 예를 들면 그 재산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혹은 그 가족이 다 썼어요. 네, 사저 비용으로 썼다고 하고요. 또 동창회비에도 썼다고 합니다. 사저 비용이니까 거창하게. 그냥 뭐 전기세 내고 그런 거예요, 다. 예, 보일러비도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기세 내고 그런 거 갖다 쓴 거고요. 또는 뭐 부인, 김정은 여사 뭐 동창회비 같은 소소한 비용들. 예, 공사비도 쓰고 재산세도 내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따지자면 남의 재산인데, 남의 부동산인데, 거기서 나온 거를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데려다 놓은 사람이 관리를 하고, 실제 그 주인들이라고, 명부상 주인들은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 자기들이 안 쓰니까 모르죠. 거기서 나온 수익금들은 다 이명박 전 대통령 혹은 전 대통령 가족이 갖다 썼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명박 전 대통령 거죠, 다. 차명 부동산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수사 전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1대 주주, 2대 주주, 다스의 재산을 다 누가 관리했냐? 이 청계 소굴의 이병모 씨가 관리를 했어요. 이제는 청계 소굴이라고 불러야 된다 봅니다, 저는. 네, 이병모 국장의 영장이 청구돼서요. 오늘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또 그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이영배 씨, 이제. 네, 금강 대표인데요. 예, 차명이 아니라 위장이죠, 이제. 예, 차명 비자금 아니면 위장이에요, 관리했다고 여기서는. 다. 의심되는. 예, 차명 아니면 위장인데, 위장 계열사를 이제 운영해가지고, 위장 계열사를 운영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죠. 거기서 돈을 빼내려고. 아니면 나중에 그 회사를, 우회 승계. 이시영 씨에게 우회 승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하려고. 실제 우회 승계 위장 계열사들이 이용되고 있죠, 지금. 네, 뉴스공장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승계 과정에서 다수 협력사들이 무상으로 혹은 아주 저리로 돈을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시영 씨 회사가 아닌데 다스 혹은 다스 관계사들이 돈을 막 주는 거예요. 갖다 쓰라고. 100억대를. 예, 담보도 없이 막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SM이라고. 예, 이것은 일요신문의 특종이죠, 사실은. 예, 굉장히 그렇죠. 훌륭한 예. 특종을 했는데 아주 빠르게 했었습니다. 예, 아주 큰 특종을 했는데 이 특종을 하게 된 계기가 참 재밌습니다. 이제 주진우 기자하고 저하고 이제 팟캐스트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김영민 씨하고. 근데 좀 그리고 뉴스공장에서도 계속 다스 얘기를 작년 9월입니까? 10월부터 했지 않습니까? 예, 9월부터 했죠. 예. 예, 올해 열흘도 됐네요. 그때부터 계속 다스 누감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방송을 듣다가 이 기자가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예, 추석 때였다고 해요. 예, 뒹굴뒹굴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막 뒤져보기 시작했는데 거기 떡 걸린 거예요. 이분이 저는 기자상을 큰 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서 이시영 씨를 통한 우회 승계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큰 줄기거든요, 이거. 안 그랬으면 다스가 문제가 돼도 다 우회 승계해가지고, SM이죠? SM이 그때 막 주변 위장 계열사들 혹은 관계사들을 먹고 있었거든요. 예, 몸집 그렇죠. 지역이. 그게 딱 걸린 거예요. 예. 그런 뉴스들 또 계속 나옵니다. 예. 네, 이제 검찰도 그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요. 사실관계들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거는 그분의 특종입니다. 그분의 특종이고 거기서 줄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전부 다. 큰 건입니다. 아주 정말.
상 받아야 돼요. 자, 뭐 관련 뉴스가 많은데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들어온 뉴스입니다. 전부 다. 예. 뭐 이시영 씨는 또 연일 증거인멸하고 있다고 지시하고 있다고. 증거인멸의 혐의 혹은 시도한 정황이 보인다라고요. MBN이 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할수록 구속 확률이 무척 높아지는 겁니다. 예. 자, 그다음 삼성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줬다. 그러니까 뇌물공여 혐의 때문입니다. 이학수. 네, 외국에 있다고 알려졌었는데요. 이제 들어와서 조사를 받을 거라고 합니다.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오셨겠죠. 예. 이건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한 1년 정도 더 살고 털었으면 사실 삼성의 이미지로나 예, 본인의 위상으로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한 2, 3년 지났는데 그럼 고생했다 뭐 이러고 그럼 이런 게 있어요. 그래봐야 2년 6개월인데 1년 6개월만 더 있으면 되는데 저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풀어주느라 했던 무리수들, 이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스, 예. 다스 미국에서 돈 돌려받을 때, 스위스에서 김경준 씨 계좌를 통해서 돈 돌려받는 소송을 미국에서 할 때, 그 소송 비용을, 삼성에 대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혐의가. 네, 미국의 대형 로펌에 돈을 내줬다라는 건데요. 예, 대형 로펌이 돈도 안 받고 해줄 리는 없고 누군가한테서 받았을 텐데 그걸 삼성에서 받았다고 하는 단서를 지금 검찰이 잡은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박근혜의 승마 지원, 이명박의 다스 지원 이런 구조로 똑같이 반복되게 돼 있어요. 삼성은 또다시 제3자 뇌물죄 혹은 직접 뇌물 이걸로 끊임없이 예, 언론에서도 언급되고 다시 법정으로 끌려나가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예, 감옥하고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예, 피해자라고 하기엔 너무나 적극적이고 또 아주 이득을 많이 본 대상이 되어버려서요. 자, 판도라의 상자는 스스로 열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하나 때문에 삼성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삼성 이름이 끊임없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삼성이 여기서 입는 글로벌한 뭐 브랜드 이미지에 하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다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 1년 정도 감옥에서 더 있는 걸 못 봐서 이런 거예요. 자, 다음 뉴스는요? 시간이 벌써. 네, 천천히 하다 보니까요. 뉴스를 몇 개 못 하게 두 됐어요. 개밖에 안 했는데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다 보니까. 네. 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2012년 대선과 총선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요. 수사 중이라고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특히 기무사가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인터넷 아이디 1000여 개를 수집해서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이런 뉴스들은 잘 보시면요. 스리슬금 나오는 뉴스인데 기무사가 직접 댓글 조직을 운영했다 하는 명확한 뉴스가 잘 안 나왔어요. 지금 이때까지는 국방부 산하의 사이버사령부. 그렇죠. 주로 사이버사였습니다.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아니면 그 전에 누구나 다 아는 국정원 이 두 가지가 주로 거론되는데 이번에는 기무사입니다. 기무사. 그렇죠. 그것도 예. 언론 보도가 아니라 국방부가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이때까지는 기무사가 이렇게 확인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래 기무사의 댓글 조직은 스파르타라고 불렀다고 해요. 자기들끼리. 그렇죠. 500명 구매였다고 네, 합니다. 500명 엄청 큰 규모예요. 500명. 지금 저 밖에서 끝내라고 난리네요. 시간도 많은데 자꾸 끝내라고 그러나. 살아도 많이 안 됐는데. 어쨌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줄기를 칠 수 있는 곳이 경찰입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경찰과도 공조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뭘 했다는 거냐면 유명인들을 관리하고 어쩌고는 다 국정원 관리했던 뉴스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개인들. 민간인 일반인들이죠. 일반인들 커뮤니티에 글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커뮤니티들 많죠. 또는 포탈. 여기에 개인들을 찍어가지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지어 아이디를 블락시키고요. 트위터 본사에다가도 이르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개인 합니다. SNS는 폭파시키려고 노력하고 괴롭히고 그런 거를 말이 됩니까 이게? 국방부 산하에 정보조직이 나와서 500명이 떼거리로 덤볐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버팁니까 개인이? 그러니까 기무사도 이렇게 했죠. 사이버사령부도 이렇게 했죠. 국정원도 이렇게 했죠. 지금 앞으로 나올 것은 경찰이에요. 경찰. 네, TF가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경찰청과 기무사가 어떻게 통보받고 조치했는지를 공조해서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경찰과 대단. 공조해서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조건 없는 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거 우리 보수가 비핵화 전제 없는 대화는 절대 안 된다고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보수의 형님 나라 미국에서 조건 없는 대화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예, 미 국무부 대변인이요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는 사실. 가까워졌네요, 저희. 하도 오래 하니까. 자, 김은지 기자 여기서 인사하죠.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새로 오신 분 먼저 오늘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그리고 서라운드 방송을, 입체 서라운드 방송을 그동안 구해주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아마도 상상하지 못하실 조합, 예. 두 분, 굉장히 어려워요. 예. 선수도 맞춰야 되고, 남녀도 맞춰야 되고, 잘 안 맞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선수가 안 맞으면 한쪽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 일반인들, 국민들은 그런 의식이 머릿속에 없는데, 예. 그죠? 그런 게 있죠? 예. 상대가 누군가요? 누구 말했었는데, 선수가 한 선수 정도는 몰라도 두 선수 정도 차이 나면 안 나와요. 군번이 아니다, 가치는. 그래서 저 군번 맞췄습니다. 두 분이 원래 좀 잘 아시죠? 네, 우리 초선 때 제가 초선 때 송 의원님이 저희 옆방이셨어요. 의원실 옆방이요? 옆방. 그래서 참 고마운 게 가끔 이렇게 들르시면서 그때 이제 저희는 야당이고 힘없는 야당이고 여당 재선 의원이셨죠. 그런데 꼭 들러서 인사도 잘해주시고 가끔 또 카톡으로도 이야기를 나누는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근데 요새는요, 그 부총리급이라 그러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되시더니 좀 멀리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필요 없어진 거죠. 아니, 전 그런 분은 아니시라고 봅니다. 송 의원님은. 사실입니까? 예, 요즘에는 잘 소통을 못했습니다. 네, 사실이군요. 자, 마이크를 본인 입 앞에 딱 그렇게. 송영길 의원님은 자꾸 귀에다 붙이시는데. 가능하면 입 앞에. 자, 근데 이제 진행하기 전에 오늘, 설 연휴 첫날이라서 저희가 요런 날만 선물이 있거든요. 요런 날만. 협찬 멘트를 하나씩 번갈아 읽어주세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저한테 안 시켜요. 자, 설날 교통 특집 방송 김원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 이온수기 전문기업 알카메디에서 수소 알칼리 환원수기를 20년 전통 식품명가 주식회사 사용원에서 온라인 상품권을 오세득 셰프가 선택한 굿밸런스에서 생유산균을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가족처럼 따뜻한 IoT 건강 온수 매트를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증정권을 콜레스테롤의 관리의 시작 레이델 폴리코사놀 10을 드립니다. 너무 예. 어려운 거 시키시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안 되니까. 끊었는데 잘못 끊었어요. 서로. 아니 여기 형광펜으로 친 것만 읽으라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무엇을까지 읽어야 되는데 읽으실 때 잘못 끊어가지고 온수 매트를 맞아요.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아니에요. 어쨌든 그 뒤에는 연결해서 또 다른 분이 하셨으니까 두 개를 합치면 됩니다. 합쳐서 들으시면 되고. 자, 이제 나오셨으니까 한 분은 판사 출신이시고 한 분은 변호사 출신이시니까 장안의 화제입니다. 최순실 1심 판결. 요거 좀 정리해 주십시오. 포인트를. 가장 주목되는 포인트. 어떻게 먼저 판사 출신으로서 뭐 일단은 많은 분들이 중형을 예상했었죠. 그런데 결국 뭐 법정에서 재판장께서 죄질이 무거운데도 혐의 부인하고 책임 전가하고 반성 없다 하면서 꾸짖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뇌물 액수가 상당 액수에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를 뒤흔들고 또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이른 국정농단에 대해서 무겁게 재판부가 보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판결은 뭐 큰 논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시에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승계 작업도 없고 묵시적 청탁도 없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2심 재판은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안종범 수첩을 계속 이제 우리 어느 쪽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어느 쪽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거하고 이제 묵시적 청탁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명시적인 인식이 있어야 되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에 박근혜 대해서 등도 몰랐고 혈안도 없고 이렇게 나온 그 두 거죠. 가지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그 수첩 부분은 보니까 이제 판결문 보니까 전문 법칙이라고요. 이런 거에 들은 것을 쓴 거의 증거 능력은 원진술자의 이 부분에 대한 증언이 있어야지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거다 해서 이 전문 법칙을 아주 엄격히 적용해서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거고요. 2심에서. 1심에서는 이제 이걸 정황 증거로서 인정을 했는데요. 그 부분하고 이제 묵시적 청탁 본인이 부분인데요. 보시기에 판사로 정황 증거로는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어렵더라고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그것이 증거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가 꼭 핵심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 묵시적 청탁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제3자 뇌물 제공이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청탁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인식이 얼마나 명확했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요. 뭐 저희가 자꾸 제가 비록 판사 출신이지만 그리고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법원에 있을 때 늘 하는 얘기가 기록을 보지 않고 남의 재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대법원 판사가 아니라 정치인이시니까 평가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거 잘 안 돼갖고 정치인으로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좀 대법원까지 저희가 이거는 지켜보는 게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왈가왈부 하라고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왈가왈부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제가 이 최순실 재판을 보면서 앞으로 정말 이게 이 정권마다 비선 실세가 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후진적 정치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알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 의원님은 중간중간에 끼워주셔도 돼요.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서라운드가 안 됩니까? 아니, 저희가 백남기 씨 사건 때 백선아 교수란 분이 물대포에 맞아 돌아가신 분을 외인에 의한 사망이 아니라 병사라고 사망 진단서를 썼어요. 크게 논란이 됐죠. 서울대 의대 박사란 분입니다. 그냥 일반 의과대 예과생 1학년이라도 판결할 수가 있고 우리가 봐도 일반 전문가 아닌 분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을 이런 의학 박사가 이런 판결을 할 때 느꼈던 그런 좌절이 있었고요. 안종범 수첩과 김영환의 업무 일지를 이거를 정황 증거로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은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안종범이라는 분이 지나가다가 괜히 메모한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를 지시를 관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자기 개인 감정을 넣어서 박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는 내용을 적시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뭐 대전은요,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큰일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종범 씨 제가 외견을 보더라도 아주 소심한 교수 스타일인데 거기까지. 꼼꼼하게 60몇 건을 이 수첩을 정리한 것을 정황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거 법대 1학년 학생도 이거는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법대 1학년 학생도 안 이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형사소송법 315조 3호에 따라서 이것은 신용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것이지 이게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했다고 우리 나경원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전문법칙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것이다. 전문법칙은 예외의 인정의 중요성이 더 크거든요. 나영원님 딴 데 보시지 마시고 약간 불리한 내용인가 봅니다. 딴 데 보시는 거 보니까. 아니, 저는 1987년 영화를 보면서 거기 그 사채 부검을 하자고 하는 그 공안검사, 부장검사, 그 사람이 최한 부장검사를 아마 역을 한 것 같은데 그 하정우 씨가 역할을 했잖아요. 그걸 만약에 그분이 아주 보수적인 분입니다. 제가 구속됐을 때 그 서울지검 공안부장이 바로 그 양반이었어요. 최한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별로 그분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았는데
87년 영화를 보면서 보수적인 분은 인상이 안 좋으십니까? 아니 근데 본인이 구속됐기 때문에. 제가 그때 구속됐거든요, 거기서. 네, 사감이죠, 사감. 근데 그분이 보수 진보를 떠나서 검사로서 최소한 뭔가 변사체의 이런 살해의 범죄의 혐의가 있는 시신에 대해서 부검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걸 지켰기 때문에 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안종범 수첩이나 김영한 이분도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소심한 성실한 분인데 돌아가셨잖아요. 목숨을 걸고 나는 업무 일지를 썼는데 이것에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러면 아니 성완종 씨가 자, 이제 반박해 주세요. 네. 자살을 해도 인정하지 않고 아니,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이 가능하니 좀 지켜보자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나경원 의원님이 이렇게 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공부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와서 지금 막 우기지는 못하시는 거죠, 그죠? 아니, 판사는 기록을 보지 않고는 얘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판결문 자체로는 아마 그것이 자족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충족했다고들 많이들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 1심 2번 재판도 참 잘했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저희가 대법원까지 지켜보자. 근데 요즘 기다려보자는 것이고요. 나경원 의원님 저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요즘은 세상이 이제 바뀌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록을 안 봐서 모른다는 말이 이제 통용이 안 될 정도로 모든 사항이 인터넷에 실시간에 공유가 돼서, 안종범 수첩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다 알아요 이거. 꼭 판사가 아니라도 일반인도 다 알아요. 수첩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다른 종합 그렇지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첩에만 집중해서 얘기하는 것도 저희가 잘못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모든 것이 인터넷 실시간으로 중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록이 어떻게 편철됐고 어떤 부분이 증거로 채택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박 포인트 잡았어요. 저는 말이 사실은 술술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가 정치권에서 할 일은 물론 이제 우리가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최종 판결까지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맞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기대하고 무엇을 만들어 가야 되느냐. 저는 사실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노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하자고 하는데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분은 쏙 빼고 다른 거 하시니까. 그것보다도 저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걸 말하면 정말 공직자 수사 비리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수처법의 대상이 안 될 수 있죠. 최순실 씨는 만약에 그 공수처법안을 만들 경우에.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 우병우 씨가 수사 대상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만 저는 근데 공수처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옥상옥의 그런 기구가 될 수 있고. 검사와 판사를 누가 수사할 수가 있어요? 검사가 수사할 수 있어요? 아니 검사와 판사를 수사를 해야죠. 아니 공수처를 만들지 않으면 검찰 조직이 판사 검사 수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판사님이 지나가다 음주운전에 걸린다 그러면 모르지만 수사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는 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수처법안이 잘못해서는 사실상의 옥상옥의 제도가 되고. 조국 수석의 이 말이 설득력이 있던데 조국 수석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이 우병우처럼 해도 수사하지 않겠다는 거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권이 스스로 자기를 수사해달라고 기관을 만들 수가 있겠어요. 참 이게 저는 문재인 정부가 대단한 정부라고 보는 게 자기 청와대 수석들 수사해라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칼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공수처법을 잘못 만들면. 공수처 처장도 야당한테 추천권을 주겠다고 우원식 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오히려 야당한테 칼을 주겠다는 건데 여권의 부정을 감시하라고 이걸 못 받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잘 안 정치의 기술이 대단합니다. 여기 최순실 안정범 수도 시작해서 한쪽에서는 개헌으로 나가고 한쪽에는 공수처로 확 나가고 두 분이 아주 좋은 기술도 갖고 계세요. 자, 요거 또 얘기해 볼게요. 살짝 코멘트 짧게 한두 마디씩만 해주십시오. 김일성 가면이 잠깐 화제가 됐는데, 고개 된 코멘트. 김일성 가면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나타나셨죠. 하태경 의원이. 예. 여기에 대한 코멘트 잠깐 한두 마디씩 해주시면요. 하도 재밌는 사안이야. 저도 그래서 봤어요. 사진을 봤더니 잘생긴 분인데 그게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탈북자들을 일단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제가 인천시장 때 탈북자들을 많이 알게 돼서 했더니 아니라는 게 이유가 일단 가면을 쓰면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어렵답니다.
그리고 밑에 깔고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고요. 버리고 옛날에 가고, 우리 네. 진짜 아시안 게임 때인가요? 그 비에 젖은 플랑카드에 있는 김정일 사진을 보고 막 버스에서 내려서 그거를 막 부둥켜하고 깜짝 놀랐는데, 야, 저 정도에 저렇게 다루는구나. 그리고 원비어도 무슨 신문도 깔고 앉았다고 구속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특히 그 휘바람이라는 노래가 남자가 여자한테 약간 구애하는 내용이잖아요. 휘바람 부르면서. 뭐 그때 그것도 그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긴 아, 그래요? 다른 의미는 뭡니까? 뭐, 저도 얼핏 읽었어요. 네. 네, 저도 지금 기억은 안 나고요. 어쨌든 얼핏 읽었는데, 아이 무슨 논평 같은 거 얼핏 읽었는데 기억은 잘 안 나고 김일성 가면은 네. 김일성 가면은 이 젊은 사진을 보니까 네. 이 어쨌든 뭐 머리 스타일 이런 거는 닮은 그거 느낌이 있다. 닮은 느낌이 있는데요. 우리 조금 전에 송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뭐 그거 그 북한이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원비어가 뭐 신문 깔고 앉았다가 그 징계 받고 그랬다, 뭐 고문 받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러지 아닌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뭐 어떻게 아니 말을 저는- 더듬으실 때는 약간 불리한 소재라서, 예. 아니 그 사실은 근데 저는 이번에 참 이제 뭐 이 북한 응원단 얘기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는데 기술 국민들이 국민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네. 감동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게 너무 이 인위적으로 감동을 만들려는 거에 대해서는 감동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남북 그렇죠. 단일팀 같은 것도 공정성 문제가 된 거고요. 북한 응원단 부분도 뭐 우리는 하나다라고 막 외치는데 정말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기계적인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안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건 왜 그러냐. 우리 국민들의 학습 효과 아닌가. 예전에 알겠습니다. 우리가 열광하고 했는데 그다음에 바뀌어진 부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기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기술을 잘 시전하셨어요. 예, 그렇죠. 그 일사불란하게 한 거에 의해서 감동을 받기보다는 안타깝게 보는 면이 있고요. 그러나 어찌됐건 엊그제까지 미사일이 날라오고 전쟁이 될 것 같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응원단까지 오고 같이 대표단도 오고 이것 자체가 감동스러운 거죠. 근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바뀔 수 저는 있는 그래서- 계기를 만들고 아니, 있는 그러니까 남북 저는 정상회담 제안을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아니, 시간이 그러니까 벌써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 저는- 계기를 이제 바꿔. 마음 바쁘게 막 말씀해 주세요. 남북 아니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네. 저는 원칙 없이 정상회담 덥석해서는 과연 우리가 뭘 얻을 수 그래서 있느냐. 원칙 저는 있게 이번에 여건이 성숙되면 하겠다고 우리 저는- 문재인 아니, 대통령께서 저는 지혜롭게 이번에 답변을 근데 그 했습니다. 여건 성숙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여건을 저는 만들고 이번에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한마디도 말 못하고 이번에 딱 가는 게 뭡니까? 북은 갑이요, 남은 의리요라는 공식을 확실히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건 성숙이라는 말씀을 1분밖에 안 하셨지만 남았습니다. 부부가 여건 이혼해서 성숙이 싸웠을 사실은- 때 만남에 사실은 이런 거예요. 서로 좀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아니, 본론을 그거 이야기하는 이미 거예요. 여러 번 가니까 우리가 어렵네요. 속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건 성숙이라는 것이 결국은 미국에게 북한은 뭐 핵실험 지금 이제 미국과 긴밀히 그만하겠다 협의를 이런 하고 정도 있는 조건 중입니다. 받아들이고 미국한테 한미 군사 훈련을 갖다가 중단해라 뭐 이런 요구를 하게 된다면 아닙니다. 저희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이 이제는 작전을 바꿨잖아요. 통미복남이 아니라 이제 통남 복미의 작전으로 바꿨다고 생각을 그것을 하는데요. 우리는 잘 결국은 활용해서, 우리가 이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만남이 될 그것도 수 만나야 있도록. 이야기가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말도. 그렇게 했는데 속은 게 여러 번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그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전쟁할 저는 수는 없기 때문에 아니, 이것을 전쟁을 할수 없다는 것은 계기를 누구도 만들어서 동의하죠. 저는 그런데 변화를 시켰나 봅니다. 북도 지금 필요에 따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죠. 이 여건 대북 성숙을 제재의 위해서 효과가 저는-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우리가 제재와 나왔는데 대화를 그건 우리가 동의했다는 게 제재를 잘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잠깐만 거거든요. 잠깐만요. 설날 교통시험 특집 그래서 김호준의 저는, 뉴스 공장. 좀 다시 시간을 드릴게요. 명절 특근은 대한민국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디젤 자연 역시 요소수 역시 정품 유록스 새해도 안전 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더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운전 좀 할 줄 알면 누구나 스마트폰 내비 올류 매피 내가 참여하는 개헌 국민헌법을 검색하세요. 국민헌법 전문특별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계속 싸우십시오. 개서롱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걱정 좀 많이 전형적으로 나오고 됩니다. 있지 않나요? 남북. 어제 그거를- NIT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다 이렇게 기사 제목이 나왔는데 남북 관계는 말이죠. 미국의 어떤 트럼프, 매티스 누구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의 정부가 더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고 끌고 가는 정책을 펼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더라도 저는 설득에 갑니다. 미국이 왜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느냐. 이분은 약간 자신들하고 견해가 다르더라도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솔직한 분이다. 그래서 인정을 하고 빨리 있습니다. 말씀하셔야 돼요. 생각이 너무 다르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조정이 되는 겁니다. 항상 조정이- 미국과 생각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가장 그거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정부는 북한 핵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냐면 마치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미국 나경원 의원님. 때문이다라는 북한의 논리로 정치 그단주. 예. 이제는 당명이 바뀌었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 기분이 계속 좋으셔가지고. 예.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제가 협찬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요거 보고 계시죠? 협찬. 네네네. 저랑 한 줄씩 읽으시죠. 제가 첫 번째 읽겠습니다. 설날 교통 특집 방송 김우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디젤 차엔 역시 요소수는 역시 정품 유록스. 새해도 안전 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DK 손해보험 에듀카. 덕혜입니다. 운전 좀 할 줄 알면 누구나 스마트폰 내비 올류 매피. 내가 참여하는 개헌 국민헌법을 검색하세요.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발음이 좋으시네요. 에듀카라고 돼 있는데 더라고? 아, 덕혜 손해보험인데 DK라고 읽으셔가지고. 제가, 예, 예. 혼나거든요. 네. DK나 더커이나. 자, 여기는 돈 더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 분 해가지고. 자. 이제 당명도 확정되고, 예, 완전히 결별을 했습니다. 사실, 개문발차가 말씀하셨는데, 결국 개문발차해서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민주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렇게 출범했어요. 바른미래당. 우리는 민평당. 예. 거기는 밤이당. 밤이당. 예. 그래서 당명을 다 읽어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밤이당. 그런데 언론에서 예. 다섯자 쓰는 것보다는 두자로 줄이잖아요. 보통 그렇게 해서. 석자. 예, 석자, 무슨 김대중 대통령 우리도 그렇게 원하지만은 DJ. 예. 요즘 기자들이 매체들이 다 짧게 가니까 밤이당으로 갈 거예요. 밤이당, 예. 좀 독특한, 당명이 됐습니다. 밤이당. 반미가 될지 친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밤이당 출범했다는 뉴스도 나오지만 동시에 밤이당이, 출범하자마자 내부적으로 정강정책이나 대북 정책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러고 있는데, 우선 밤이당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이라고 할까요? 한 25석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선 네. 대한민국 정당사에 기록될 거예요. 강령이 없는 정당이란 말이야. 호적이 없는, 성이 없는 당이 앞으로 뭐든지 다 탈해더라고요. 네. 탈이념, 쪽. 정강정책 만들다가 이제 서로 좀 충돌이 있으니까 아예 그걸 이념을 안 듣는 것으로, 그죠? 예. 그렇더라도 호적이 없고 성이 없는 공장장이 있습니까? 자. 그렇게 삐그덕거리는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앞으로 이건 잦아들 것이다 아니면 계속 커질 것이다?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에서 정체성입니다. 사람은 뭐라고 하더라도 자기 성씨. 제가 김 씨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박가란 말이에요. 그러듯이 그 당은 그 당의 헌법 전문 강령이 필요한 거고 정강정책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 무슨 진보다 보수다 개혁이다
이러한 이 시대적 요구, 관례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는 문구를 전혀 이견이 없어서 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넘어갈 수 있지만은 앞으로 두고두고 불씨를 살려서 계속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바른미래당 안에서 특히 이 대북 문제 관련해서는 견해가 뭐랄까요 정리가 되거나 합치되지 않는 부분 가장 큰 대목 중에 하나가 이 남북 문제인데 정상회담 나오면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한국당 성명서 읽으면은 아 저게 바른미래당 얘기구나 이렇게 그냥 밤이당하고 연결돼요. 근데 또 그 안에 보면은 또 DJ를 계승하고 또 햇볕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또 거기 가 계시잖아요. 아 그런데 나 깜짝 놀란 게 예. 세상 사람이 다 그래도 그분은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박주선 예. 밤이당 공동대표가 햇볕 정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르타스 너무하죠. 시사가 그런다더니 야 박주선 너무하죠.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또 그제까지 발언하던 내용과 이렇게 상반되게 변신을 할 수 있느냐 깜짝 놀랐어요. 아마 그렇게 되나 봐요. 그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까? 글쎄요, 뭐 저는 과거 그분이나 히스토리를 볼 김동철 때? 네. 이런 뭐는 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승용 의원은 자기가 무소속 도의원 시장을 분수를 나왔기 때문에 그때 민주당이 공천을 해서 자기하고 경쟁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DJ 신세진 게 없다. DJ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자기는 DJ에 대해서 그런 부담감도 없다 하는데 그럼 나중에 국회의원 됐을 때 또 지금까지 DJ의 정책과 이념을 이어가는 그 정당에서 정치를 했다고 하면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정도인데. 뭐 그건 본인의 자유고 예. 어떻게 됐든 김동철 대표나 박주선 공동대표는 그런 얘기를 차라리 저 같으면 아무 소리 안 넣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왜 그 밤이당의 대표를 끝까지 안 한다고 하시는 겁니까? 유승민 대표에게 이제 처음에는 약속을 했겠지만 공동대표 하겠다고 국민의당 통합 과정에서 자기는 통합만 되면은 선 사퇴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궁색해서 후사퇴로 되니까 네. 후사퇴 해놓고 그 이유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승민 안철수 당이지 유승민 박주선 당이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다거나 혹은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그렇게 특별히 대단한 성과를 못 낼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책임론이 나오면 그때 그 책임론과 함께 유승민 대표는 뒤로 물러나고 그때는 등장하지 않겠는가. 제가 그걸 일찍 지적했는데요. 네.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하면은 네. 공동대표인 유승민, 박주선 두 분이 물러나가면은 이제 나 혼자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한 그걸 처음 5, 보는 게 6개월 아니냐. 예. 보낸다 이런 생각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는 것도 같다. 아무튼 그 뭘 찾아 먹는 데는 귀신이니까 잘 찾을 거예요. 동시에 또 자유한국당 그런 말씀 일찍 하셨잖아요. 이제 저렇게 무리해서 합당하는 이유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아무래도 보수정계 개편 큰 흐름 속으로 들어갈 테니 보수 진영 전체가 그때 그 자유한국당 지금 그대로의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이제 새로 정계 개편되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진영에서 어떤 자기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미리 글로 가는 것이다 이런 취지 말씀하신 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만 보더라도 오늘 아침 신문들만 보더라도 전부 금년 6.13 지방선거에 밤이당과 네. 한국당이 함께 네. 공천할 것이다.
그런데 되게 우리 정치인들이 보면요. 정치부 기자들에게 한 가지나 두 가지 가르쳐 주면은 한 98% 초쳐서 써요. 그걸 써놓으면 또 우리는 그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이 유도하는 거 보니까 네. 확실하게 이 박지원이 말이 맞았구나. 네. 한국당과 바미당은 합쳐지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제가 수차 얘기했습니다마는 안철수 전 대표는 우리 진보 개혁편에 와서 대통령이 되려고 온 거예요. 그러나 안 되니까 이제는 본래의 집 보수 쪽을 찾아갔는데 다행히 모든 보수 언론에서나 보수층에서 홍준표는 너무 똠방거린다. 그래서 좀 안 되겠다. 똠방거린다가 뭡니까? 까쭉까쭉거린다 이거죠. 옛날에 똠방각하라는 똠방각하 할 때 네. 똠방이군요. 그런 그 드라마도 있었어요. 그래서 똠방거리기 때문에 어렵다. 좀 가볍다. 하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어렵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세력으로 한국당에 합치면은 안철수를 내세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요. 그런 계획이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예, 있어요. 일부 특히 보수 언론에 보면 흐름이 그렇게 가는데. 홍준표 대표는 이제 지켜주지 않죠. 예, 보수. 홍준표 대표는 많이 까죠. 조선일보나 이런 곳에서 홍준표 대표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보면. 저는 조선일보라고 안 했습니다. 예. 아무튼 상당히 그 홍준표 대표는 까고 네. 안철수를 키워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합쳐주려고 하지만은 그분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어렵다. 그렇기 들어보셨습니까? 때문에 그럼요. 좀 저야 뭐 밤새내 돌아다니는 게 그거지 뭐. 들어보면은 네. 여야 역시 네. 유승민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는 또 그룹이 또 있습니다. 그룹들이 많아요. 그 유승민 또 괜찮잖아요. 보수의 이게 배신자 이미지가 크긴 하지만 그것만 잘 극복하면 또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건데 거기를 이제 대구 지방에서 지금 뭐 다음 차기 국회의원도 어렵다 하는 얘기를 대구 분들 만나면 많이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유승민 대표가 우선 안철수 이기고 네. 또 형식적으로 전라도 출신인 박주선 데리고 있고 네. 홍준표까지 안철수로 하여금 이재희 시키는 거죠. 오랑캐 역할로 오랑캐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유승민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을 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쪽 그룹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보수의 적자로서 다음 대선까지 끌고 가긴 어려우니 홍준표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까지만이라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고 그럼 누구냐 그 다음은 한쪽 그룹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끌고 와서 여기 보수 적자를 세우자.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유승민 대표를 세우는 게 맞다. 이런 두 가지 정도의 큰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안철수 가지고는 지난번에 해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러나 안철수를 끌어오면은 우선 국민의당을 파괴해버리는 호남을 양분시켜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겠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요. 녹록하게 무슨 안철수 유승민이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또 쉽지 않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게 또 쉽지 않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홍준표 대표 흔들기가 또 당내인데 그것도 다 연관된 흐름이죠. 그렇죠. 네, 연관된 흐름이겠죠. 그 중진들이 회의하자고 해도 그럼 보세요. 한국당에서 중진은 나지 누구냐? 그게요. 잘 받아치고 술도 잘 읽으니까 만만치 않은 삼국지입니다. 거기가 지금. 그게 뭐. 최종 승자는 누구로 예상하십니까? 최종 승자는 저는 유승민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기 보수 진영의 삼국지가. 왜냐하면 유승민이 승자 돼야 우리 비례대표 풀어주니까. 바른당에 묶여있는 예. 3명, 4명. 3명입니까? 4명입니까? 언론에서 다 다르게 얘기하는데. 최소. 지금 제가 얘기하면은요. 큰일 납니까? 큰일 나요. 그러면. 근데 3명보다 4명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예. 그분들의 출신 성분상. 예. 도저히 거기에 못 가 있을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분들이 풀어주면은 훨훨 날죠. 그런데 네. 누구다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더 조이니까.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예. 저쪽에서도? 예? 알죠. 예. 그런데 유승민 대표 얼마나 멋있는 얘기했어요. 정치인이 한 분 말을 하면은 지켜야지. 예. 그럼 유승민 같은 사람이 돼야지. 유승민 대표가 근데 그때마다 자기 이익 될 때마다 말을 바꿔버리는 안철수가 되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유승민 대표도 본인이 대표되면 그 비례대표들을 다 풀어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아직 말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파트너인 예. 안철수 대표가 하도 반대하니까 예. 혹시 통합 안 될까? 통합 안 되면은 9석 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춥죠. 근데 이제 통합이 됐고 사실상 끝났으니까 본인이 네. 대표고 그러면 바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자기가 예. 정치인이 한번 말을 하면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제 그제 또 했어요.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다 보십니까? 저는 잘 하시리라고 보고 아니면 지방선거까지 묶어두고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은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서 이미지를 좀 구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유승민 씨는 훌륭한 친분이에요. 풀어주니까. 풀어줄 것이기 때문에. 예. 만약 안 풀어주면 또 이제 공격하실 거죠? 아니 그러나 그분이 확실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나는 이런 정치를 하겠다 하는 분이고 올해 안철수 박주선은 이거였는데 또 이렇게 바꾸고 언제 바꿀지 모르죠. 그 바꾸는 데다 또 우물에다 침 뱉고 가요. 여기서 우물은 작게는 민평당 혹은 크게는 호남을 의미하는 겁니까? 뭐 해석도 잘하시네요. 정체성도 있고. 항상 꿈보다 해몽이 좋아해. 남북 정상회담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잘 될 겁니다. 미국하고 연결해서 아니 이제 대북 특사도 해보셨고 야 이 분야 전문가 아닙니까? 이제 그림을 좀 그려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다. 저는 이번에 네.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일부 한국 땅에서나 밤이 당에서는 네. 평양 올림픽이다. 네. 이렇게 폄하를 했지만 펜스 부통령이 오니까 김영남 위원장이 이방카가 온다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왔는데 그 김여정 부부장이 예의 바르면서도 미소 지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네. 초청 친서를 가져온 것은 대단히 잘된 일이다. 외신에서도 김여정 부부장이 외교전에서 압승했다 뭐 이런 식의 뭐 표현. 완전히 그냥 펜스 예. 부통령은 예. 찌그러지고 예. 김여정이 그냥 스타가 됐다 하는 식으로 보도는 됐지만은 우리는 그걸 즐겨 해서는 안 돼요. 네.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미국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밀사 특사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과 네. 한미 협력, 이해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래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막 집권해서 남북관계 얘기할 때부터 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을 강조하시고 신뢰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이 1년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볼 때 상당한 신뢰를 한미 간에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조율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일례가 수백 명의 북한 뭐 응원단이건 예. 태권도 단이건 내려왔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최희 예. 체육지도위원장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 인물이란 말이에요. 예. 이런 분들도 미국의 협력과 이해가 없었으면 안보리에서 유예시켜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맨 처음 징조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창 가는 열차 안에서 미국 MBC 방송과 인터뷰하면서 한미 군사훈련을 좀 연기를 요구하겠다. 그때 뭐 미국에서도 난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난리인데 저는 그때 그랬어요.
저 말씀은 미국과 조율돼서 이미? 합의돼서 하는 말씀이다. 근데 딱 떨어지더라고요. 전문가시니까 딱딱 보면. 그러면 아무래도 뭐 김호중 공장장보다 100,000배는 낫죠, 제가. 게다가 또 최근에 이제 예전에 같으면은 북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혹은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 대안은 없다. 뭐 이런 식의 아주 강한 조건을 달다가 어제 오늘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일단 뭐 조건 없이 일단 만나서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입장이. 그죠? 그렇죠. 네. 미국은 처음부터 강력한 제재와 네. 대화, 이 투트랙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면 틸러슨 국무장관은 저렇게 하고, 네. CIA에서는 이렇게 하고, 국방장관은 이렇게 하고, 늘 그 미국의 전략적 발언은 참으로 기가 막힐 정도로 잘해요. 그렇지만은 또 김정은도요. 깜짝 놀랐잖아요. 김여정을 여기 보냄으로써 일거의 평창 올림픽의 모든 포커스는 김여정한테 가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허점을 잘 찌르는데 역시 북한과 미국 그 외교전에서 누가 승리할지 이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누가 공동 승리할 것인가. 그 공동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음성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의 목소리를 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는데 방금 비핵화 이 전제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예.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은 그런데 이제 거꾸로 하고 있죠. 예, 예, 다 잘하는데 유승민 바미당 안철수 대표 한국당 본래 그런 데니까 홍준표야 뭐 아무 말이나 해버리는 사람이니까 비핵화 하러 뭐 만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공장장께도 제가 하나 꼭 강조해주고 싶은 게 보수 정권은 미국과 항상 정책의 궤를 같이 합니다. 예,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도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어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비핵화의 전제 조건의 빗장을 풀어버렸습니다. 빗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비핵화를 해야 대화한다는 조건의 빗장을 풀어버린다.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하고 함께 정치하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돌아와요 부산항보다 더 자주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비핵화 한다고 해야 만나라. 먼저 비핵화해야 만나준다. 네.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얘기는 자격도 없고 해방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될까 봐 그러는 거죠. 그러면 되겠어요. 잘 돼야죠. 자, 오늘은 술술술술 넘어가가지고 벌써 거의 30분 가까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날. 예. 설날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이제는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정치부단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기만 먹습니다. 시사요정 김어준입니다. 그거마저 알려주면 오늘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가 직접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조사실장이 지금 휴가를 먼저 가버렸어요. 대표 남겨두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택수 대표 리얼미터 출범 때부터 CBS에서 라디오를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라디오를 했던 10몇 년 전에 10년 전까지도 이제 10년 넘었네요. 하여튼 SBS에 했다가 10년 만에 지금 스튜디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상품 소개해 주세요.
이온수기 전문기업 알카메리에서 수소 알칼리 환원수기, 20년 전통식품명가 주식회사 사홍원에서 온라인 상품권, 오세득 셰프가 선택한 굿밸런스에서 생유산균,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가족처럼 따뜻한 IoT 건강 온수매트,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중정권, 콜레스테롤 관리의 시작 레이델 폴리코사놀 10을 드립니다. 바람이 좋아요. 네. 10년 만에 스튜디오에 같이 앉았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 간단하게 뭐 큰 변수들이 없어서 그죠?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3.1%로 횡보했는데요. 사실 올림픽 개막됐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만 지난주에 남북 정상회담 소식은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김일성 가면 논란이 주말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주 초에 약세로 출발했고요. 그러니까 가면 논란 같은 게 또 뭐 진보 진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재인데 저쪽에서는 또 그런가 싶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이 오보가 실제 사실이라고 믿는 분들이 제법 또 카톡도 있기 막 때문에 돌거든요, 그러면 또. 네. 가짜 뉴스가. 월요일 날은 63%, 화요일 날은 62.8%까지 떨어졌다가 어제 63.6%로 회복하면서 주간 집계는 63.1%로 횡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림픽도 뭐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나와야 그것도 효과가 있는데 네. 올림픽도 TV에서 잘 안 나와요. 아직까지는 메달 소식이 메달도 많지 않고. 예. 이제 아마 이제 설 연휴 동안에 메달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지율도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메달을 딴 것도 아닌데 네. 늘 그래왔습니다. 올림픽 월드컵 때. 메달을 따면 희한하게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요. 네. 예. 자, 정당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지지율이 2.3%포인트 하락한 45.9%, 당청 지지율 동반 하락이고요. 한국당 지지율은 20.8%로 2.1%포인트 올랐습니다. 미래당은 10.5%, 바미당이죠. 10.5%, 정의당 5.6%, 민평당 3.4%로 나타났는데, 바른미래당이 지난주에 저희가 잠재 정당 지지도에서 11%였는데, 0.5%포인트 빠졌고요. 컨벤션 효과가 이제 있으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정당 지지도 한 문항만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창당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된이라는 수식어를 뺐습니다. 민평당도 마찬가지고요. 수식어 빠지다 보니까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지 못했고요. 그래서 10.5%로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했고 민평당도 소폭 하락한 3.4%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10%대면은 바른정당과 그리고 국민의당 시절의 지지율 합보다 좀 낮은 거네요, 이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대략 한 11% 정도 됐었는데요. 그보다는 낮은 수치를 조금 낮은 수치. 기록했고요.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게 리얼미터보다 5%에서 거의 10%가까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지난번에 잠깐 말했는데 무당 설계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바른미래당이 저희 조사보다 높은 곳들이 한 3%포인트 안팎 높게 나타나고 반면 한국당 지지율이 많이 낮습니다. 다른 조사기관들이. 왜냐하면 그렇죠. 전화 면접 조사만 하느냐 아니면 전화 면접과 ARS를 혼합해서 하는 저희 같이 하느냐 아니면 ARS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당 지지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전화 면접 조사는 상담원한테 직접 자기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야 되니까. 차이 보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야당 지지율은 항상 전화 면접 조사에서 좀 숨기려고 숨겨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ARS를 적절한 비율로 거나 아니면 ARS만 하면 한국당 지지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리얼미터의 지지율 수치가 실제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 주장. 실제 이제 투표 결과를 보면 이렇게 혼합 방식의 결과랑 가장 근접하게 맞아왔기 때문에. 혼합의 비율이 문제다. 네네, 그렇습니다. 비율인데 리얼미터가 맞다는 거잖아요, 지금 주장이. 뭐 지난 대선에도 가장 저희가 정확했죠. 자, 민주당은 어쨌든 40% 중반 이상을 항상 유지하는 편인데, 이제 앞으로는 좀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또 요동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대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번 주 45.9% 매우 높은 지지율이긴 합니다만 이게 지난 대선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일간으로 보면은 지난 금요일에 비해서
지난 월요일이 5%포인트 빠졌는데 한꺼번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김일성 가면 논란이 가장 큰 영향을 그럼요. 미쳤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래도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이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상승 또 하락 요인이 이제 상쇄되면서 뭐 횡보를 하게 된 건데 민주당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봐야죠. 반면 한국당은 오랜만에 또 20.8%로 20%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젊은 세대는 전혀 안 먹히지 않는데 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은 노년층의 카톡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 보면은 이제 고려 연방제가 된다든가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든가 네, 맞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카톡이 막 돌아요. 네. 이런 가면 논란이 나오면 역시 북한이 올림픽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김일성 찬양을 한다 이런 식이 확 돌아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노년층이 슬 좀 움직입니다. 이게 그렇죠. 여론조사에 좀 잡히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그런 카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20대의 경우에는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주 같은 경우 30, 40대가 70%인 반면에 20대는 60%대로 다시 지난주에는 한번 70%대인데 떨어졌거든요. 네. 민주당 지지율도 20대에서 50%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30, 40대는 50% 후반인데요. 20대가 2주 전에도 그랬었는데 평양 올림픽 논란. 그렇죠. 네, 안보와 안보 관련된. 이슈에 또 20대가 이 20대는 10대 시절을 박근혜 이명박 네. 보수 정권에서 보내다 보니까 20대가 또 보수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네. 안보 이슈에 20대가 좀 움직이고 네. 그리고 60대 이상은 말씀드렸다시피 카톡으로 움직입니다. 네. 그런 영향이다. 네, 이번 자, 주중조사는 네. TBS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1,50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면접과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 응답률은 5.2%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여론조사. 이거 사실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도 많이 했는데 네. 대부분 70%가 나오는데 또 리얼미터는 이건 또 낮게 나와서 61%. 네, 한 10%포인트 차이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화 면접 자동응답 방식 혼용 방식과 보수 성향의 네. 유권자들 혹은 뭐 시민들 국민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네. 그렇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조사 결과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제 배경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배경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네, 찬성 한반도 평화 정착 출발점이다. 찬성한다는 의견이 61.5%, 네. 반대한다는 의견이 31.2%였는데 이 31.2%가 보수층이 네. 지금 뭐 정당 지지율 하면은 한국당이 뭐 20%가 안 나오기도 하고 20% 이제 간 넘기도 하는데 이런 조사를 해보면 보수 성향 응답이 30% 넘게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한국당 지지율이나 혹은 이제 바른미래당 지지율 합쳐서 30%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40%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지방선거 승패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도층이 어디로 움직일지가 네.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61대 31 이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지형 정치 지형에서 진보 보수의 네. 지형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진보에다가 중도 진보까지 합친 응답이 61.5%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큰 이슈에 대해서 31대 60일 정도로 반응한다. 네. 한 10여 프로 가까이는 잘 모르겠다. 이런 유보층이 그렇습니다. 보시고요. 네. 유보층은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물어봐도 유보층이 나와요. 과거에 저희가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한 98%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한 1%가 아니다. 그다음에 1%는 잘 모르겠다. 항상 이제 그런 잘 것들이 모를 나오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명백한 사안도. 맘 같아서는 대마도가 누구 땅이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네. 한일 외교가 이제 큰 또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아서 하지 아니, 못하고. 이렇게요? 리얼미터 그런 조사한다고 해요. 리얼미터 그 정도까지 아닙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2월 1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1,136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지금까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협찬 멘트 해주시죠. 지난 추석에 특근 때는 6번 했는데 오늘은 한 번밖에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날 교통특집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디젤 차엔 역시 요소수는 역시 정품 유록스. 새해에도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덕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운전 좀 할 줄 알면 누구나 스마트폰 내비 올 뉴 매피. 내가 참여하는 개헌 국민헌법을 검색하세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들 저보다는 바람이 좋으시네요. 네. 리듬을 타세요. 노래를 부르세요. 지난주에 아파트 하다가, 네. 김어준 왜 아파트를 싫어하냐. 네. 아니, 오늘 기억납니다. 마침 명절이니까, 네. 명절 때 이제 다 집에 가시고 그러는데, 이 주택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 삶하고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집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아니, 근데 이거예요. 주택이 좋아요. 저는 아주 아니, 어릴 근데 때. 예. 한 가지가 이거예요. 김어준 같으면은, 보통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 거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적어도 오피스텔에 살 거다.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왜요? 왜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굉장히 현대적이고,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자유주의자고, 저는 굉장히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개인주의자고, 그런 사람들은 아마 아파트에 살 거다, 또는 오피스텔에 살 거다라는 생각을, 아니,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요. 저는 주택이 좋은데요? 저는 주택이 좋고, 저는 다세대 주택에 사는데, 그래도 한 30%에 속해요. 네. 근데 우리, 김호중 군장님은 어떤 집에 살고 계시죠? 아예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물론 아파트에 산 적도 있습니다. 네. 오피스텔에 산 적도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10년 전쯤인가요? 나는 더 이상 아파트에는 살지 않겠다. 네. 생각을 한 게, 이제 우리나라는 잘 산다는 어떤 것을 아파트 평수로 입증하잖아요. 평수와 네. 브랜드와. 네. 평수.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입증이 아파트 평수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방정식도 굉장히 초라하고 싫고, 네. 어느 순간. 물론 그런 생각을 하면 아파트에 산 건 아니지만, 또, 이 동 전체, 네. 혹은 뭐 단지 전체가 가끔 베란다 같은 데 아파트 살 때 나와서 네. 보면 저 사람들 다 똑같은 구조에서 살 거 아니야, 나처럼. 생각하면 그렇죠. 개미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매트릭스 비슷해요. 예. 그 안에서. 어느 순간 그게 사육되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순간 막 그게 너무, 답답하고 그 자체가. 네. 야, 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구조에서 다닥다닥 살고 있구나. 네. 나도 그 안에서 개미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가 편하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편한 거 네. 많이 있어요, 진짜로. 많이 있는데, 어느 순간, 난 좀 불편해도 내가 나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겹치고, 물론 진짜 주택이 살아보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네. 예, 뭐, 1년에 몇 번씩 뭐가 어디가 터진다든가, 언다든가, 뭐, 고친다든가. 근데 저는 그게 나만의 방식으로 사는 데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또 재밌어요, 어느 순간부터. 네. 고치고 하는 게, 어느 누구의 눈치도 안 봐도 되고. 네. 구조 자체를 바꿔도 되고. 네. 그리고 불편한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감각도 생겨요. 아, 멋있다. 예. 역시 김원준 공장은 멋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일단 여기까지만 제 하죠. 표현을 더 있는데. 하기에는 예. 집놀이를 할 줄 아는 남자 여자가 되자 하는 게 제 평소의 소신 중에 하나인데 그걸 아주 집놀이를 그 묘미를 깨달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고장 나는 거조차도 놀이다. 이거 고치고 이러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그 부엌에 네.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지고 네. 물이 쫄쫄쫄 나오는 게 아니라 콸콸콸콸콸 아니 지진 난다 보다 이런 정도로. 근데 그걸 이제 처음엔 당황해가지고 물론 네. 그 물을 퍼내는 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잠가야지 일단. 근데 이제 그땐 잠그는 것도 집을 모르는 거지. 주택에 처음 살아봐가지고 도대체 네.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요. 그러다가 너무 갑자기 웃기다 이 상황이. 아니 지붕에서 어떻게 이렇게 폭포수가 흘러내리지? 그런 다음에 저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마어마하게 큰 비닐 있지 않습니까? 네. 큰 비닐을 천장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붙여가지고 그 비닐로 물기를 내가지고 그 싱크대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콸콸콸콸 해가지고 그 천장으로부터 쏟아지는 물이 비닐로 만들어지는 원통을 통해 가지고 네. 호치키에서 막 찍었거든요. 네. 급하게.
그 싱크대로 빠져나가는 거죠. 네. 예. 어. 그걸 보면서 사진도 찍어놓고 와 웃기다 이거 장관이다. 그런 가격도 재밌습니다. 예.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지난주일부터 이거를 공장장은 왜 아파트를 싫어할까로 요번에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추측을 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그 중에 두 개가 있는데, 고기 구워 먹으면 옆에서 아래 미치겠어. 예전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실제로 사게 되면 귀찮아서 안 합니다. 맞아요. 또 한 가지는 흡연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아니, 근데 요새는 좀 상관이 될 겁니다. 근데 아파트마다 흡연 아파트가 굉장히, 이제 그전에는 그러는데, 근데 이거는 저는 한 4반세기 전에 탈출을 했어요. 저는 이제, 저는 이런 거예요. 다른 거 그런 거 다 떠나서, 저는 내 집과 우리 사무실이 같이 써야 되겠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자유직종이니까 같이 써야 되겠다.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이유로 시작했고. 그런 이유로 시작을 해서 저는 뭐 집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집을 지어가지고 했는데, 정말 제 인생 중에,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우리 시부모님들한테는 엄청나게 욕먹었습니다. 너는 망했다. 그 아파트, 그 비싼 아파트를 그렇지. 팔고 얼마나 올랐냐. 집을 무조건 자산의 가치로 보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지만 저는 하여튼 간에 지난 25년. 저는 부동산 시세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예. 맞아요. 그런 거 저거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참 이래요. 이거 하면은 이런 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나는 정말 아파트가 싫어요. 나는 아파트가 싫어서 그래서 나는 집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다 해봤자 한 정말 10%밖에 안 돼요. 근데 안타깝습니다. 집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60%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아파트가 싫어요 해가지고 사는 건 아닐 겁니다. 좋은 점도 많이 그중에서 있겠죠. 좋은 점이 많죠. 편한 것도 있고요. 안전하고 편리하고 예. 또 나중에 환금성도 좋고 집값도 오르고. 그렇죠. 뭐 층간 소음 조금 문제 있지만 조금 참되고. 저는 집으로 돈 벌 생각이 없거든요. 글쎄 말이죠. 시세 차익을 쓰면서. 근데 이제 이럴 때, 근데 그 안에서 나는 정말 아파트가 좋아요 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 60% 중에 과연 얼마나 될까? 싫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거는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사회의 집 문화가, 우리 사회가 좋아지려면 집 문화가 좋아져야 되고, 그러면 아파트를 다 싫어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 아파트도 괜찮은 집으로 만드는 거를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택 특집 계속 다 갑니까? 아니요. 오늘까지만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그러니까 아파트를 좋은 집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봅시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싫어요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괜찮은 집으로 만드는 거에 우리 많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당이 크든 작든. 네. 마당에 나가지 않더라도 마당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럼요. 네. 정말 좋습니다. 사는 거. 그러니까요. 네. 아파트 이해 주택 가는 또 있다. 네. 김진애 박사님이었습니다. 안녕하셔야죠. 해피 설날. 안녕. 삼성은 또다시 제3자 뇌물죄 혹은 직접 뇌물 이걸로 끊임없이 언론에서도 언급되고 다시 법정으로 끌려나가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감옥하고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피해자라고 하기엔 너무나 적극적이고 또 아주 이득을 많이 본 대상이 되어버려서요. 자, 판도라의 상자를 스스로 열은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 하나 때문에 삼성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삼성 이름이 끊임없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삼성이 여기서 입는 글로벌한 브랜드 이미지에 하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다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 1년 정도 감옥에서 더 있는 걸 못 봐서 이런 거예요. 자, 다음 뉴스는요? 시간이 벌써. 네, 천천히 하다 보니까요. 뉴스를 몇 개 못하게 두 개밖에 안 했는데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다 보니까. 네. 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2012년 대선과 총선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요. 수사 중이라고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특히 기무사가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인터넷 아이디 1000여 개를 수집해서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이런 뉴스들은 또 잘 보시면요. 스리슬금 나오는 뉴스인데 기무사가 직접 댓글 조직을 운영했다 하는 명확한 뉴스가 잘 안 나왔어요. 지금 이때까지는 국방부 산하의 사이버사령부. 그렇죠. 주로 사이버사였습니다. 사이버사령부 그리고 아니면 그 전에 누구나 다 아는 국정원 이 두 가지가 주로 거론됐는데 이번에는 기무사입니다. 기무사. 그렇죠. 그것도 언론 보도가 아니라 국방부가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이때까지는 기무사가 이렇게 확인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기무사의 댓글 조직은 스파르타라고 불렀다고 해요, 자기들끼리. 그렇죠. 500명 구매였다고 네, 합니다. 500명, 엄청 큰 규모예요, 500명. 지금 저 밖에서 끝내라고 난리네요. 시간도 많은데 자꾸 끝내라고 그러나. 살아도 많이 안 됐는데. 어쨌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줄기를 칠 수 있는 것이 경찰입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경찰과도 공조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뭘 했다는 거냐면, 뭐 유명인들을 관리하고 어쩌고는 다 국정원 관리했던 뉴스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개인들, 민간인 일반인들이죠. 일반인들 커뮤니티에 글 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커뮤니티들 많죠. 또는 뭐 포탈. 여기에 개인들을 찍어가지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지어 아이디를 블락시키고요. 트위터 본사에다가도 이르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개인 합니다. SNS는 폭파시키려고 노력하고 괴롭히고 그런 거를 말이 됩니까 이게? 국방부 산하에 정보 조직이 나와서 500명이 떼거리로 덤볐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버팁니까 개인이? 국방부 그러니까 기무사도 이렇게 했죠. 사이버 사령부도 이렇게 했죠. 국정원도 이렇게 했죠. 지금 앞으로 나올 것은 경찰이에요. 경찰. 네, TF가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경찰청과 기무사가 어떻게 통보받고 조치했는지를 공조해서 확인하겠다라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경찰과 대단. 공조해서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조건 없는 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이거 우리 보수가 비핵화 전제 없는 대화는 절대 안 된다고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보수의 형님 나라 미국에서 조건 없는 대화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예, 미 국무부 대변인이요.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는 사실. 가까워졌네요, 저희. 하도 오래 하니까. 자, 김은지 기자 여기서 인사하죠.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새로 오신 분 먼저 오늘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그리고 서라운드 방송을, 입체 서라운드 방송을 그동안 구해주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런, 아마도 상상하지 못하실 조합, 예. 두 분, 굉장히 어려워요. 예. 선수도 맞춰야 되고, 남녀도 맞춰야 되고, 잘 안 맞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선수가 안 맞으면 한쪽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 일반인들, 국민들은 그런 의식이 머릿속에 없는데, 예. 그죠? 그런 게 있죠? 예. 상대가 누군가요? 누구 말했었는데, 선수가 한 선수 정도는 몰라도 두 선수 정도 차이 나면 안 나와요. 군번이 아니다, 가치는. 그래서 저 군번 맞췄습니다. 두 분이 원래 좀 잘 아시죠? 네, 우리 초선 때 제가 초선 때 송 의원님이 저희 옆방이셨어요. 의원실 옆에 옆방이요? 옆방. 그래서 참 고마운 게 가끔 이렇게 들르시면서 그때 이제 저희는 야당이고 힘없는 야당이고 여당 재선 의원이셨죠. 그런데 꼭 들러서 인사도 잘해주시고 가끔 또 카톡으로도 이야기를 나누는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근데 요새는요, 그 부총리급이라 그러죠.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되시더니 좀 멀리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필요 없어진 거죠. 아니, 전 그런 분은 아니시라고 봅니다. 송 의원님은. 사실입니까? 예. 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국장은 또 김대정 씨 일가의 다스 지분 등 재산 상당 부분이 차명 관리됐다라면서요. 실제로는 제3자의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에 대해서 제3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올림픽도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이제 흐름이 끊어져서 기억들이 잘 안 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름이 또 하도 많이 등장하니까, 원래 큰 사건에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병모 씨, 이영배 씨. 네, 비슷한 이름입니다. 이 비슷한 이름이 번갈아서 같이 등장해요. 헷갈리거든요. 구분을 해드릴게요, 오늘. 예, 시간이 많으니까. 이병모 씨는 청계재단. 예.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환원했다고 하는 그 청계재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무국장을 한 분이고, 이영배 씨는 금강이라고 우리가 위장 계열사 의혹이 있다라고 사금고라고 하는. 지목되고 있죠. 예, 이 위장 계열사를 운영한 주체예요. 두 사람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 데려다 놓은 사람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람인데 두 사람이 각각 어떤 일을 했느냐.
크게 나누자면 이병모 씨는 이 청계재단을 통해 가지고 뭐 재산을 은닉한다든가 또는 차명재산을 관리한다든가 또는 뭐 부동산, 차명 부동산을 관리한다든가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혹은 뭐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거기 필요했던. 이번에 그렇게 해서 걸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영배 씨는 위장 계열 회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예. 운영하면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자금을 횡령하잖아요. 네. 예. 횡령한다든가 또는 뭐 비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재산이 만들어졌잖아요. 비자금이. 그러면 이것은 또 이병모 씨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네,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하는 거죠. 네, 이쪽은 회사를 운영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내고 이쪽은 만들어진 재산이나 이미 숨겨져 있던 재산을 관리하고 예. 크게 나누면 그렇게 뭐 곧 잊어버리시겠지만 그렇다고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렇게 의심이 되는 정황들이 마구 나오고 있고 예. 그렇게 크게 분리를 하고 이제 뉴스를 보자면 청계재단은 범죄 소굴이에요. 실제로 보면 여기서 다 했어요. 그 건물이 있는 곳에서 네, 영포빌딩이라고요. 모든 걸 다 네. 했어요. 거기서도 다 뭐 대통령 기록물도 나오고 굉장히 핵심이 되는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압수수색 과정에서요. 거기서 이제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도 비밀 회의도 하고 거기 창고에다가 뭐 집어넣어 놓고 재산 관리도 하고 범죄 소굴입니다 여기가. 네, 거기에 다스 서울 사무실도 있고요. 영포빌딩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본부예요, 본부. 예? 그렇게 여기서 이제, 사회 환원해가지고 재단 일을 한 게 아니라 차명재산을 다 관리하고 범죄 소굴입니다. 예. 거기 범죄 소굴에서 마구 여기저기 이것저것 나오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범죄 소굴에서 청계 소굴이라고 하죠. 이제. 저는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청계 소굴에서 관리하던 재산 관리하던 분이 이제 긴급 체포된 네.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잡히고 났더니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이상은 씨 재산이라고 지목됐던 부분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 그다음에 그보다 좀 더 파악이 어려운 김대중 씨 거. 김대중 씨는 사망했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누구 거란 말하지 않고 제3자 거다. 네. 두 개 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스스로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2008년 특검이 있을 때요. 당시에 기자회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 안 인정한 시켰는데 거죠.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없다고. 근데 지금 밝혀지는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들을 관리하거나 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뭐 이런 거 다 이쪽에서 다 했다. 청계 소굴에서. 그런 뉴스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뿐만 아니라 김대중 씨의 부인도 검찰에서 이렇게 진술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병모 씨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개해줬고 상속이나 재산 관리를 이병모 씨가 도와줄 거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씨 이제 최대 주주였죠? 사망하기 전까지. 네, 다스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최대 주주의 상속인인 부인은 김대중 씨 앞으로 되어 있고 본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내역을 전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전혀 모르고 그 부동산들에서 나온 돈이 어디에 쓰였느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너무 산발적으로 나와서 한 번에 정리해서 몰아서 알려드리는데 예를 들면 그 재산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혹은 뭐 가족이 다 썼어요. 네, 사저 비용으로 썼다고 하고요. 또 동창회비에도 썼다고 합니다. 사저 비용이니까 거창하게. 그냥 뭐 전기세 내고 그런 거예요 다. 예, 보일러비도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세 내고 그런 거 갖다 쓴 거. 제가 김호준입니다. 이재용 2심,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삼성에는 승계 작업에 한 현안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죠. 현안이 없으니 청탁할 일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묵시적 청탁의 가능성마저 없애느라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삼성에 현안이 있는지 그 자체를 몰랐다고 재판부는 판단합니다. 그래요? 작년 박근혜 정부의 민정이 작성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문구들이 등장합니다. 삼성의 당면 과제는 이재용 체제의 안착, 경영권 승계는 최대 주주 지위를 지키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이재용이 이건희와 같이
최고 경영자로 안착할 수 있느냐의 문제.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할지 파악. 승계 문제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발휘 가능. 이걸 보고도 어떻게 승계 문제가 삼성 현안인 것을 몰랐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제도 신동빈, 이재용 두 사람 판결이 엇갈린 이유를 해설하는 기사들이 떴습니다. 어떤 기사는 신 회장이 전략을 잘못 세워서 구속됐다고 해설을 합니다. 정말 그게 전부인가요? 기자님들도 박근혜 민정의 문건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그걸 보고도 삼성 현안이 승계 작업이란 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가나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님들도 다 알잖아요. 삼성이니까 석방된 거라는 걸.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합시다. 적당히. 삼성이 님들의 아빠 아니지 않습니까? 김어준의 친자 확인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오늘이 설인가요? 내일이 설인가요? 예, 내일입니다. 오늘부터 가지고. 예, 네. 그렇죠. 빨간 날 시작인데요. 아, 역시 그럼 방송 많이 안 듣는 날이네요. 팟캐스트로도 굉장히 많이 듣는다고 들었는데요. 네, 나중에 듣는 날이네요. 예. 네. 자, 여러분 아침은 좀 널널하게 저희가 5분 일찍 시작했거든요. 예. 설 명절 이게 뭐죠? 설 교통 특집 방송? 예. 예, 오늘 명절 특근으로 진행된다고요. 제작진이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이라서 더 듣는다고요.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니에요. 느낌표가 3개나 들어간. 새벽에 오는데 네. 예, 차가 없었어요. 자, 아니죠. 지방에 내려가시는 분들 계실려나? 예. 자, 그러면 협찬 프로그램 멘트 있잖아요. 그거 해주세요. 예. 네,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저한테 안 시키거든요. 발음 틀린다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요.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예. 설날 교통 특집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명절 특근은요.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 디젤 차엔 역시 요소수는 역시 정품 뉴록스, 새해에도 안전운전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덕케이 손해보험 에듀카, 운전 좀 할 줄 알면 누구나 스마트폰 내비 올뉴 맵피, 내가 참여하는 개헌 국민헌법을 검색하세요. 국민헌법 자문특별위원회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발음이 좋았어요. 네, 긴장했습니다. 자, 삼성 얘기, 아니, 포탈에 뜨는 뉴스들은, 기사들은 대부분, 이제 그 재판을 문제가 없는 재판이라고 상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설을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다 뭐, 소송 전략을 잘못 세워서, 롯데 신동빈 회장이 구속됐고, 이재용 부회장은, 풀려났다. 뭐 이런 식의 해설도 있는데, 뭐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죠. 없잖아. 조금. 예. 하지만 본질은 삼성이니까 풀려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재판부 판결 중에 여러 가지가 이상하고 계속해서 이정열 부장판사하고 짚어가고 있지만 묵시적 청탁. 그러니까 꼭 찍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 뭐 승계 혹은 뭐 롯데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꼭 찍어서 청탁하지 않았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청탁하지 않았는데 묵시적으로도 청탁이 가능하려면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 경우에 롯데는 이제 면세점이 현안이란 말이죠. 면세점이 현안인데 대통령한테 면세점 해주세요. 그럴 수 없으니까. 하지만 뭐 어려움을 얘기하면 그것이 면세점을 그렇죠. 의미하는 거라고 상대방도 알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당시 현안이었습니다. 예. 기업들마다 현안이 있으니까 알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도 롯데 현안이 면세점이라는 걸 알아야 명시적 청탁이 먹히잖아요. 근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청탁이 통하려면. 근데 삼성은 몰랐다고 다 털어줘야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 혹은 뭐 청와대 쪽에서 몰랐다 이거거든요. 몰랐다. 근데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민정에서 작성한 문건이 있어요. 그렇죠. 하필이면 또 민정이었습니다. 예, 민정에서 작성한 문건에 보면은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던 내용들 다 경영권 승계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뭐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할지를 파악해라. 그렇죠.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인데요.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도와줄 걸 도와주면서 삼성이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 그러니까 삼성이 뭘 필요하는지 알아서 삼성이 필요한 걸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뭘 받을까? 그러면서 지금이 삼성의 골든타임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골든타임. 네. 왕이 살아있는 동안 세자 자리를 잡아줘야 돼. 왕은 이건희 회장이죠. 그렇죠. 예. 그때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2달 됐을 때 나온 문건이었는데요. 정말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왕과 왕세자라는 이야기니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세자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건희 회장, 왕이 아직도 법적으로 살아있는 동안 세자의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는 표현이 듭니다. 잡아줘야. 그게 승계 문제를 뜻하는 거죠. 이 표현 정말 적나라한 거예요. 잡아준다. 자리를 잡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주어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 문서를 작성한 쪽이죠. 네, 청와대 문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세자 자리를 잡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서를 읽고 나서 어떻게 승계 문제를 몰랐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국어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진짜. 그 문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왔는데요. 청와대에서 관련된 논의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얘기도 나와요. 여기 보면. 국민연금. 그러니까 박근혜 청와대는 삼성 승계 문제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고,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거. 그리고 그로부터 무엇을 얻어낼지 청와대 차원에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그래서 실제 민정문건에 보면 또 국민연금 지분에 관한 언급도 나오고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한 조사도 합니다. 다 알아봤어요. 미리미리. 그러니까 이재용의 삼성은 삼성 나름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접근한 루트를 최순실로 잡아서 계획을 세우고 승마협회부터 접수해 나가는 것이고, 박근혜 청와대는 또 청와대 나름대로 이재용의 삼성이 뭘 필요하는지 파악을 해서 거꾸로 뭘 주고 뭘 얻을지 연구를 해가지고 둘이 짝짝꿍이 딱딱 된 거예요. 예, 뇌물이라는 게 주고받는 거거든요. 서로 돈을 주고 어떤 대가를 주는 거기 때문에요. 딱 주고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인데. 이걸 어떻게, 이거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쪽은 저쪽 문건 나오고 이쪽은 저런 쟤 했는데 둘이 딱딱 아구가 맞는데, 귀가 맞는데, 이거 정말, 이걸 눈 딱 감고 몰랐다고 막, 이런 문건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어요. 너무 적나라한 문건들이 나왔잖아요. 재판부도 다 봤거든요. 네, 항소심 중에 나온 겁니다. 제출된 증거인데요.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은 거죠. 이 삼성 관련은 이제 하도 오랜 시간 걸쳐서 재작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걸쳐서 진척이 된 거라, 그리고 그 중간중간 문건들이 나가고 중간중간 보도가 되어서 다 잊어버린 거, 다 잊어버렸는지, 어떻게 다 기자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 이걸 보고도 어떻게 서로 몰랐다고 해줍니까?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삼성은? 예, 그게 딱 삼성 쪽 변호인 논리였습니다. 몰랐고 피해자다. 기자들은 다 알면서도 적당히 좀 하자고요, 적당히. 석방이 된 이유가 전략을 잘못 세워서, 아빠 아니잖아요. 친자 모두를 다 확인해야 될까봐. 아빠 아니잖아요, 아빠. 아빠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줘요. 집에 가가지고, 명절날 부모님하고 이렇게까지 사이 좋아요? 그렇게 자식이 많다는 것도 충격적인 사실일 것 같은데요. 정말. 저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다들 비슷한 얘기 하고 있으면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안 나오냔 말이죠, 이런 얘기들이. 뻔한 얘기들인데. 자, 그렇게 듣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네, 팟캐스트로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팟캐스트로요? 삼성은 생각할수록, 말이 안 되는데, 정말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뉴스공장에서 하겠습니다. 네, 제작진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명절에 더 듣는다고요. 그러니까요, 그 제작진 생각이에요. 자기들이 이제 어디 못 가니까 많이 듣는다고 이제 위로라도 해야죠. 수치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긴급 체포된 바 있는데요. 이후에 검찰 조사에서 다수 최대 주주의 실제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취지의 진술. 고요. 또는 뭐 부인 김정은 여사 뭐 동창회비 같은 소소한 비용들. 예, 공사비도 쓰고 재산세도 내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따지자면 남의 재산인데 남의 부동산인데 거기서 나온 거를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데려다 놓은 사람이 관리를 하고 실제 그 주인들이라고 그 명부상 주인들은 그 모르고 어떻게 됐는지 자기들이 안 쓰니까 모르죠. 거기서 나온 수익금들은 다 이명박 전 대통령 혹은 전 대통령 가족이 갖다 썼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명박 전 대통령 거죠, 다. 그 서명부동산도. 그렇게 논리적으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수사 전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1대 주주, 2대 주주 다스의 재산을 다 누가 관리했냐? 이 청계 소굴의 이병모 씨가 관리를 했어요. 이제는 청계 소굴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병모 국장의 영장이 청구돼서요. 오늘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 또 그런 것도 나오고 있어요. 이 영배 씨, 이제. 네, 금강 대표인데요. 예, 참여가 아니라 위장이죠, 이제. 예, 참여 아니면 부자금 위장이에요, 관리했다고 여기서는 다. 의심되는. 예, 참여 아니면 위장인데, 위장 계열사를 이제 운영해가지고, 위장 계열사를 운영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죠. 거기서 돈을 빼내려고. 아니면 나중에 그 회사를, 우회 승계. 이시영 씨에게 우회 승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하려고 실제 우회 승계 위장 계열사들이 이용되고 있죠, 지금. 네, 뉴스공장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승계 과정에서 다수 협력사들이 무상으로 혹은 아주 저리로 돈을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시영 씨 회사가 아닌데 다스는 다스 혹은 다스 관계사들이 돈을 막 주는 거예요. 갖다 쓰라고. 100억대를. 예, 담보도 없이, 예, 막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SM이라고, 예, 이것은 일요신문의 특종이죠, 사실은. 네, 굉장히 그렇죠. 훌륭한 네. 특종을 했는데. 아주 빠르게 했었습니다. 예, 아주 큰 특종을 했는데 이 특종을 하게 된 계기가 참 재밌습니다. 이제, 주진우 기자하고 저하고 이제 팟캐스트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김영민 씨하고. 예. 근데 좀, 그리고 뉴스공장에서도 계속 다스 얘기를 작년 9월입니까? 10월부터 했지 예, 않습니까? 9월부터 했죠. 예. 예, 올해, 여름도 됐네요. 그때부터 계속 다스 누감하고 있었는데, 이 방송을 듣다가, 이 기자가,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예. 추석 때였다고 해요. 예. 뒹굴뒹굴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막 뒤져보기 시작했는데, 거기 떡 걸린 거예요. 이분이 저는 기자상을 큰 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서, 이시영 씨를 통한 우회 승계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큰 줄기거든요, 이거. 안 그랬으면 다스가 문제가 돼도 다 우회 승계해가지고, SM이죠? SM이 그때 막 주변 위장 계열사들 혹은 관계사들을 먹고 있었거든요. 예, 몸집 그렇죠. 지역이. 그게 딱 걸린 거예요, 예. 그런 뉴스들 또 계속 나옵니다. 네, 이제 검찰도 그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요. 사실관계대로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거는 그분의 특종입니다. 그분의 특종이고 거기서 줄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전부 다. 큰 건입니다. 아주 정말. 상 받아야 돼요. 자, 뭐 관련 뉴스가 많은데 지금 얘기한 것들이 다 들어온 뉴스입니다. 전부 다. 예. 이시영 씨는 또 연일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지시하고 네, 있다고. 증거인멸의 혐의 혹은 시도한 정황이 보인다라고요. MBN이 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할수록 구속 확률이 무척 높아지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삼성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신 내줬다. 그러니까 뇌물공여 혐의 때문입니다. 이학수. 네, 외국에 있다고 알려졌었는데요. 이제 들어와서 조사를 받을 거라고 뭐 합니다. 이것저것 준비하고 오셨겠죠. 예. 이건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한 1년 정도 더 살고 털었으면 사실 삼성의 이미지로나, 예, 본인의 위상으로나,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있거든요. 한 2, 3년 지났는데, 그럼 고생했다, 뭐. 이러고, 그럼, 이런 게 있어요. 그래봐야 2년 6개월인데, 1년 6개월만 더 있으면 되는데, 저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풀어주느라 했던 무리수들,
이 새로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스, 예. 다스 미국에서 돈 돌려받을 때,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김경준 씨 계좌를 통해서 돈 돌려받는 소송을 미국에서 할 때, 그 소송 비용을, 삼성에 대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 혐의가. 네, 미국의 대형 로펌에 돈을 내줬다라는 건데요. 예. 대형 로펌이 돈도 안 받고 해줄 리는 없고, 누군가한테서 받았을 텐데, 그걸 삼성에서 받았다고 하는 단서를 지금 검찰이 잡은 거 아닙니까? 예. 이거는 박근혜의 승마 지원, 이명박의 다스 지원, 이런 구조로 똑같이 반복되게 돼 있어요.